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믿었다가 러시아의 원전 전체가 폐쇄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거기서 거긴데 한국은 왜 이리 비싼 거야? 전쟁으로 돈이 없던 러시아의 선택은 중국! 러시아 정부는 한국은 돈값을 못할 거라 확신했죠. 그러나 고작 하루 만에 러시아는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원전 제어실에 경보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이대로면 원전이 폐쇄가 될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러시아에게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로그 수정 단 한 번으로 모든 오류를 고쳐냈고 결국 러시아는 한국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러시아가 한국에 살려달라 애원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 원전이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사일이 떨어진 것도 테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값싼 장비가 목을 조르고 있었죠. 국제원자력기구 점검까지 30일. 그 안에 모든 결함을 잡지 못하면 폐쇄 권고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세르게이 볼코프입니다. 러시아 국영원자력 운영사에서 비용혁신 본부를 이끌고 있었어요. 20년간 숫자만 봤습니다. 절감액이 곧 성과였고 싼 게 곧 정답이었죠.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건 2024년 3월에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 본부장 책상 위에 공문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발씨는 재무라인. 제목은 단순했어요. 핵심 인프라 운영비 절감 목표 재설정.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군수 물자에 돈이 빨려 들어가고 민간 인프라 예산은 매달 줄었습니다. 그래도 원전만큼은 손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안전이 걸린 시설이니까요. 그런데 그 공문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디지털 제어 시스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한다. I&C, 그러니까 계측 제어 장비를 교체해서 운영비를 줄이라는 뜻이었죠. 드미트리 바실리에프 부사장이 직접 내려보낸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잘 알았어요. 숫자 앞에서는 냉정하고 성과 앞에서는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가 KPI를 박으면 조직 전체가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어도 결과는 하나였어요. 절감하거나 잘리거나. 저는 20년간 그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맞추는 법을 알았고 보고서를 포장하는 법도 알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문을 받고 일주일 만에 실행 계획을 올렸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기존 I&C 장비를 중국산으로 교체한다. 납품가가 기존 대비 40% 낮았고 설치 일정도 빨랐죠. 유지보수 계약까지 묶으면 연간 운영비가 확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고서 첫머리에 배치했어요. 절감 예상액, 도입 일정, 계약 조건.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드미트리 부사장은 만족했어요. 이틀 만에 승인 도장이 찍혔죠.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다른 옵션도 있었습니다. 비교 견적표 세 번째 열에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공하는 I&C 기술 지원 옵션이었죠. 가격은 중국산보다 높았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웠어요. 대신 검증 체계가 다르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죠. 국제표준 준수, 다중안전 로직, 실시간 오차 보정 알고리즘.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열을 훑어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비싸기만 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첨부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원자력 안전 세미나 발표 자료였어요. 발표자는 박명숙,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제목은 I&C 시스템의 국제 검증 경험과 표준화 전략. 누군가 참고 자료로 붙여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첫 페이지만 넘겨봤습니다. 한국이 어떤 기준으로 장비를 검증하는지, 어떤 절차로 오류를 잡아내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국제 검증 경험이 아니라 당장 예산을 맞추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파일을 후순위 폴더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보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죠. 한국을 테이블에서 밀어낸 순간 저는 이미 위기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월 초 중국산 장비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순조롭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납기 일정대로 진행 중이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도 문제없다고 했죠.
저는 그 보고서들을 받아서 다시 포장했습니다. 드미트리 부사장에게 올릴 월간 성과 보고서였어요. 첫머리에 절감액을 크게 박았죠. 예상보다 2주 빠른 설치 완료. 초기 비용 대비 32% 절감 달성.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렬된 걸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이게 내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4월 말쯤 이상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발씨는 연구센터 운영통제실이었어요. 제목은 단순했죠. 센서 값 편차 발생 보고. 본문을 열어보니 동일 구간에서 측정값이 서로 다르게 찍히는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기준치를 살짝 넘었어요. 현장팀은 재보정을 요청했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메일을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동은 정상이었어요. 출력도 정상, 압력도 정상. 숫자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기 적응 기간으로 분류하고 관찰을 계속하라. 추가 예산 투입은 다음 분기 검토 사항으로 보류한다. 그렇게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센서가 이상 신호를 보내는데 숫자가 정상이니까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절감 목표를 맞추는 게 먼저였고 현장의 불안은 적응 기간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다고 믿었죠. 5월이 되자 IAEA 점검 일정이 캘린더에 고정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전 점검이 6월 10일로 잡혔어요. 최종 점검은 7월 말이었죠. 두 번의 점검을 통과해야 운영 승인이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일정을 보고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점검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숫자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능 지표, 가동률, 안전 기록,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통과할 거라고 믿었죠. 그 무렵 내부 브리핑에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기술 수준은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가격이죠. 우리는 똑똑한 선택을 한 겁니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옵션을 밀어낸 건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중국산 전화는 성공 사례로 포장되고 있었죠. 저는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내 판단이 맞았다는 확인을 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현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센서 값 편차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어요. 재보정 요청이 또 올라왔지만 저는 같은 답을 보냈습니다. 관찰 유지, 예산 보류. 현장팀은 결국 인력으로 버티기 시작했죠. 야근이 늘었고 수기 검증이 늘었습니다. 문제를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덮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숫자가 정상이면 됐으니까요. 5월 중순 드미트리 부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볼코프, 절감 목표를 상향해야겠어.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담담했고 단호했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모스크바의 5월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저는 새 절감 목표를 계산하기 시작했죠. 어디서 더 깎을 수 있을까? 인력을 줄일까? 유지보수 주기를 늘릴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한국 발표 자료는 여전히 후순위 폴더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꺼내서 검토하자고 제안했어요. 검증 체계가 다르다는 부분이 점검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홍보 자료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실행이지, 마케팅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요. 회의실에서 더 이상 한국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정리된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한국은 비싸다가 결론처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대안을 제시해도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한국, 비쌉니다. 우리한테 맞지 않아요. 그 말이 조직 전체로 퍼졌죠. 재무라인에서도 같은 언어를 썼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싸게 버티기가 생존의 논리가 됐어요. 저는 그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었고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6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IAEA 사전 점검까지 2주가 남았어요. 저는 여전히 자신 있었습니다. 숫자는 정상이었고 보고서는 깔끔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관찰로 미룬 숫자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편차, 로그 포맷 불일치, 타이밍 동기 오류. 무시했던 것들이 하나씩 목록에 쌓이고 있었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숫자들이 곧 제 결제 도장 위로 쏟아질 거라는 거요. 6월 첫째 주, 저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어요. 같은 구간, 같은 조건인데 센서 값이 서로 달랐죠. 오전에 찍힌 값과 오후에 찍힌 값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장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는데 뭔가 찜찜했어요. 적은 기간이라고 덮기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6월은 낮이 길었어요. 해가 늦게까지 떠 있었죠. 그 긴 낮 동안 센서들은 계속 어긋난 값을 찍고 있었습니다. 현장팀이 다시 재보정 요청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구체적인 수치가 붙어 있었죠. 동일 측정점에서 편차가 기준치의 1.5배를 넘었다. 재보정 없이는 정확도 인증이 어렵다. 그런 문장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재보정 비용이 얼마인지, 예산에서 어디를 깎아야 하는지, 숫자는 맞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 부사장이 올린 절감 목표를 맞추려면 재보정에 쓸 돈이 없었어요. 저는 또 같은 답을 보냈습니다. 관찰 유지, 예산 보류, 가동이 정상이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 그렇게 썼어요. 보내고 나서 잠시 멍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금방 지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숫자가 정상이면 괜찮다.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 무렵 엘레나 로마노바가 찾아왔어요. IAEA 대응 실무국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한 사람인데 그날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를 권했어요. 그녀는 앉지 않고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로그 폼의 비교표였어요. 왼쪽 열에는 IAEA가 요구하는 국제표준 형식이 있었고 오른쪽 열에는 우리 시스템이 찍어내는 현행 로그 형식이 있었죠. 두 열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필드 순서가 달랐고 시간 표기 방식도 달랐어요. 연속성을 증명하는 항목은 아예 빠져 있었죠. 이 상태로는 점검 통과가 어렵습니다. 엘레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표를 다시 봤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로그야 나중에 변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변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동으로 변환하면 연속성이 깨집니다. IAEA는 원시 로그의 형식까지 봐요. 변환 과정에서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뀌면 그 자체가 결함으로 잡힙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의 절반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포맷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자동 변환 파이프라인을 새로 만들거나 아예 로그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둘 다 돈이 드는 일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예산은 이미 빠듯했고 드미트리 부사장은 더 깎으라고 압박하고 있었죠. 엘레나는 제 표정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점검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형식까지 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나간 뒤 저는 한동안 그 표를 봤습니다. 왼쪽 열과 오른쪽 열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컸어요. 이걸 메우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은 없었죠. 사전 점검까지 나흘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공급사 현장 총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천웨이아오 장비 설치 때부터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센서 편차 문제와 로그 폼의 불일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환경 노이즈입니다.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센서 보정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타이밍 동기화는 어떤 구조인지. 그러자 그는 매뉴얼 링크를 보내왔어요. 150페이지짜리 기술 문서였죠. 저는 그걸 열어봤습니다. 영어와 중국어가 섞여 있었고 핵심 설명은 빠져 있었어요. 어떤 로직으로 오차를 잡는지, 클럭이 어떻게 동기화되는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설계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편차가 생기는 건지 구조적으로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정상입니다. 표준 준수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명 대신 문구만 던지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전 점검은 나흘 뒤였고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현장팀은 인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늘었어요. 수기 검증이 늘었죠. 시스템이 자동으로 잡아야 할 오류를 사람이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안드레이 세로프 운영통제실 책임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본부장님, 이러다가 사람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예산을 풀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괜찮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죠. 그냥 알겠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6월 8일 사전 점검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경보가 울렸어요. 자동정지 관련 이벤트였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스스로 멈춰야 하는 로직이 있었는데 그게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았죠. 트리거 반응이 지연됐어요. 몇 초 차이였지만 그 몇 초가 원전에서는 영원과 같았습니다. 현장팀이 로그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건 적은 기간으로 덮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동정지가 흔들린다는 건 최악의 상황에서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원래 쿠즈네초프 안전위원장도 참석했어요. 이건 외부에 보고하면 안 됩니다. 올렉이 먼저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패닉을 막아야 한다. 점검 전에 소문이 나면 끝이다. 그런 논리였죠. 저는 반론을 제기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소문이 나면 점검 전에 문제가 커질 수 있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외부 보고는 맞고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한다. 그게 방향이었어요. 하지만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적 설명도 없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로그 포맷 비교표가 떠 있었어요. 왼쪽 열과 오른쪽 열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드미트리 부사장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추가 절감 목표 확정. 본문을 열어보니 숫자가 또 올라가 있었죠. 전쟁이 길어지고 있으니 더 깎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웃기지도 않은데 웃음이 났습니다. 시스템은 흔들리고 점검은 다가오고 그런데 더 깎으라니요. 엘레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점검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다. 형식까지 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20년간 숫자만 봤습니다. 형식은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형식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정상인데 형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전 점검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어요. 이건 적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함이었죠. 그리고 그 결함을 만든 건 제 결제 도장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사전 점검 당일이었습니다. IAEA 점검단이 모스크바 외곽연구센터에 도착했어요. 헬무트 슈타이너, 독일 출신의 수석감독관이었죠.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이 거의 없었어요. 악수를 하면서도 눈빛은 이미 시설을 훑고 있었죠. 저는 그를 맞이하면서 괜히 긴장했습니다. 20년간 점검을 수없이 받아왔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점검은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센서 정확도였어요. 점검단이 측정 데이터를 요청했죠. 우리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헬무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서류를 넘기다가 멈추더니 통역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통역이 저를 봤어요. 동일 측정점에서 값이 다르게 찍힌 구간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초기 적응 기간에 발생한 노이즈다. 현재는 안정화 추세다. 그렇게 말했죠. 헬무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뭔가를 적더니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 항목은 로그 연속성이었습니다. 엘레나가 걱정했던 부분이었죠. 점검단이 원시 로그 파일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변환된 버전을 먼저 제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헬무트가 막았어요. 원시 로그요. 변환 전 상태로 주세요. 저는 속이 철렁했습니다. 원시 로그는 형식이 엉망이었거든요. IAEA 표준과 맞지 않았죠. 현장팀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헬무트는 노트북을 열고 직접 확인했어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표정은 여전히 없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필드 순서가 다릅니다. 시간 표기도 국제 표준과 불일치합니다. 연속성 증빙 항목이 누락됐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칼처럼 꽂혔어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엘레나가 옆에서 설명을 시도했지만 헬무트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어요. 형식이 맞지 않으면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기록의 문제. 저는 그 단어를 되씹었어요. 20년간 숫자만 봤는데 기록이 발목을 잡다니요. 세 번째 항목은 안전 트리거였습니다. 자동 정지 로직을 테스트하는 순서였어요. 점검단이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스스로 멈추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통과했어요. 두 번째도 통과했죠. 세 번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리거 반응이 지연됐어요. 기준은 0.5초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0.8초였어요. 0.3초. 고작 0.3초 차이였죠. 하지만 헬무트는 서류에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어요. 불합격이었습니다. 점검은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헬무트가 최종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잠시 복도에서 자기 팀과 논의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레나가 옆에 서 있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요. 헬무트가 돌아왔습니다. 조건 미충족입니다. 그 네 글자가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건 미충족.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죠. 센서 정확도, 로그 연속성, 안전 트리거, 세 항목 모두 기준에 미달합니다. 최종 점검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폐쇄 권고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사형 선고와 다르지 않았어요. 폐쇄 권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점검단이 떠난 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원래 쿠즈네초프 안전위원장이 주재했어요. 그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패닉이 퍼지면 수습이 더 어려워져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패닉을 막자고요? 이미 패닉이었어요. 폐쇄 권고가 눈앞에 있는데 뭘 막겠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렉은 그런 반론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드미트리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도중이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볼코프. 이게 뭔가? 사전 점검에서 떨어졌다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 중입니다. 기술 문제. 자네가 결제한 장비 아닌가?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중국산 전환을 밀어붙인 건 저였습니다. 한국 옵션을 밀어낸 것도 저였죠. 절감 목표를 맞추겠다고, 비싸면 빼겠다고, 그렇게 결제 도장을 찍었어요. 지금 그 도장이 저한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최종 점검까지 고치지 못하면 책임은 자네한테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올렉은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회의는 결론 없이 흘러갔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예산도 없고, 중국 측은 설명을 안 해주고, 막다른 골목이었죠.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엘레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녀를 봤습니다. 정식 계약은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하죠. 하지만 학술 교류 형태라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학술 교류?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I&C 검증 경험과 표준화 전략. 그쪽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요청하면 계약 없이도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그 단어가 나오자 저는 멈칫했어요. 제가 비싸다고 밀어낸 나라였죠.
마케팅만 잘한다고 무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올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부 협력은 안 됩니다. 체면 문제가 있어요. 체면으로 원전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엘레나가 반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올렉은 말문이 막혔죠.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안드레이 세로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방법이 없다면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야근과 수기 검증으로 사람들이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올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동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후순위 폴더를 열었어요. 한국 발표 자료가 거기 있었죠. 제가 석 달 전에 밀어넣은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열어서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검증 체계, 표준 문서, 오류 대응 프로토콜. 제가 무시했던 것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 안 봤을까요?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 없다고 판단해버렸어요. 그 판단이 지금 원전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6월은 낮이 길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어둠이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최종 점검까지 50일. 그 안에 모든 걸 바꿔야 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제가 비싸다고 밀어낸 바로 그 나라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제 라인에 문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국제학술 교류를 통한 I&C 기술 자문 요청이었어요. 계약이 아니라 교류. 그게 핵심이었죠. 정식 계약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산 승인, 법률 검토, 정치적 조율. 그 모든 절차를 밟으려면 몇 달이 걸려요. 우리한테는 50일밖에 없었죠. 하지만 학술 교류는 달랐습니다. 연구기관 사이의 비공식 협력이니까요. 절차가 단순했어요. 문서 첫머리에 폐쇄 손실 역산을 넣었습니다. 원전이 문을 닫으면 얼마나 손해인지 숫자로 정리한 거였죠. 연간 운영 수익, 고용 인력,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그 숫자들을 나열하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썼어요. 학술 자문 비용은 폐쇄 손실의 0.1% 미만이다. 드미트리 부사장이 좋아하는 언어였습니다. 절감이 아니라 손실 방지. 프레임을 바꾼 거였죠. 이틀 만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드미트리 부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장만 찍어서 내려보냈죠. 올렉 안전위원장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폐쇄 권고가 눈앞인데 체면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승인 문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넘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박명숙 수석연구위원.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기술 자문을 요청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전 점검에서 떨어졌다. 센서 정확도, 로그 연속성, 안전 트리거, 세 항목 모두 문제다. 최종 점검까지 50일 남았다. 도와달라. 그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돕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저는 긴장했어요. 돈을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비싼 자문료나 후속 계약 같은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말한 건 다른 거였어요. 원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변환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요. 로그 파일, 센서 설정값, 오류 발생 사례, 전부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원시 데이터라니요. 그건 우리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결함이 다 드러나는 거였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자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가공된 데이터를 보내시면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사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현장팀은 바빴고 올렉 라인은 믿을 수 없었죠.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정자. 25년간 러시아 원전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었어요. 디지털 검증 분야에서 일했죠. 저는 그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누군가 잘못된 수치를 말하면 손을 들고 정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틀린 건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납품 업체가 매물을 제안했대요. 검수 보고서를 좀 유연하게 써달라고요. 한정자는 거절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거절하고 끝. 그런데 그 뒤로 그 업체는 다시는 그 사람한테 접근하지 않았죠. 매물을 거절한 대가로 그녀는 현장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기록이 정확하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저는 한정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 진위 확인을 부탁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죠. 본부장님, 이건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까? 아니면 조용히 처리하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았어요. 올레그라이는 외부 노출을 막으려 했죠.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원시 데이터를 요구했어요. 진위 확인을 요구했죠. 두 방향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정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움직이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녀의 원칙이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 주 내내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원시 로그 파일, 센서 설정값, 오류 발생 사례. 한정자가 현장에서 직접 추출했어요. 그녀는 납품 문서와 현장 관행을 대조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냈죠. 중국 측 매뉴얼에는 없는 설정이 현장에 적용돼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한정자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납품 문서에는 센서 채널이 단일 타이머로 동기화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설정을 보면 일부 채널은 다른 클럭을 쓰고 있어요. 설계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클럭 분리. 그게 뭔지 저는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설계와 현장이 다르다는 건 어딘가에서 정보가 누락됐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다시 천웨이하오에게 연락했습니다. 클럭 구조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왜 일부 채널만 다른 타이머를 쓰는지, 그게 오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의 대답은 여전했습니다.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저는 화가 났어요. 매뉴얼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중국 측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국 측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한국 분석으로 우회한다. 원시 데이터를 넘기고 한국 TF가 직접 원인을 찾게 한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6월 셋째 주 데이터 패키지가 완성됐습니다. 원시 로그, 센서 설정, 오류 사례, 현장 표기 사진. 한정자가 진위를 보증하는 서명을 붙였어요. 저는 그 패키지를 박명숙 수석연구위원에게 보냈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한 줄만 썼어요.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수신 확인했습니다. 분석 착수하겠습니다. 결과는 빠르면 일주일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최종 점검까지 40여일 남은 시점이었어요. 시간이 빠듯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우리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비싼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값을 몰랐던 거였죠. 그들이 요구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원시 데이터와 진위 확인. 그게 전부였어요. 조건이 아니라 규칙이었죠. 검증에는 검증의 문법이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6월은 밤이 짧았어요. 11시가 넘어도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죠.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패키지는 넘어갔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한국에서 뭐가 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숫자가 돌아올 거라는 것. 말이 아니라 숫자로, 코드로, 증거로 돌아올 거라는 것. 저는 그게 두렵기도 했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김영호, 한국원자력연구원 I&C 긴급대응 TF 총괄이었어요. 저는 메일을 열면서 긴장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지 몰랐거든요.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답변이 올 수도 있었죠. 아니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3개였어요. 첫 번째는 결함 분석 보고서,
두 번째는 수정 패키지. 세 번째는 적용 절차 가이드. 저는 첫 번째 파일부터 열었습니다. 표지에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러시아 연구센터 I&C 시스템 결함 구조 분석. 그 아래 날짜와 작성자 이름이 있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도표가 나왔습니다. 결함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센서 보정 알고리즘 오류. 두 번째는 타이밍 동기화 불일치. 세 번째는 안전 트리거 조건 설정 문제. 각각의 항목 아래의 원인, 증거, 영향 범위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멈칫했어요. 이건 제가 본 어떤 보고서와도 달랐습니다. 중국 측 매뉴얼은 문제가 없다고만 했어요. 표준 준수, 정상 가동. 그런 문구만 반복했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뭘 바꿔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했죠. 첫 번째 결함, 센서 보정 알고리즘. 보고서는 우리 시스템이 쓰는 보정 공식을 분해했어요. 수식이 나열돼 있었죠. 저는 수학을 잘 모르지만 옆에 붙은 설명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알고리즘은 특정 온도 범위에서 오차를 과소 보정한다. 기준치 초과 C 값이 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아래 수정된 공식이 제한돼 있었어요. 두 번째 결함, 타이밍 동기화. 한정자가 찾아낸 클럭 분리 문제였습니다. 보고서는 그걸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일부 센서 채널이 메인 타이머와 다른 클럭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수집 시점이 어긋나고 로그 연속성이 깨진다. 설계 문서에는 이 구조가 명시돼 있지 않다. 중국 측이 숨긴 건지 실수로 빠뜨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했죠. 세 번째 결함, 안전 트리거 조건. 자동 정지가 지연됐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트리거 조건이 현재 센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차가 누적되면 조건 판단이 늦어진다. 보고서는 조건식을 수정하고 판단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 읽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나온 거라고요? 우리는 석 달 동안 원인도 못 찾았는데 한국은 일주일 만에 구조를 잘랐어요. 세 갈래로 나눠서 각각 원인과 해결책을 붙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다는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정 패키지였어요. 코드 파일이 들어있었죠. 보정 알고리즘 수정본, 동기화 로직 패치, 트리거 조건 업데이트. 각 파일에는 주석이 촘촘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어디를 바꿨는지, 왜 바꿨는지, 원래 코드와 뭐가 다른지, 러시아어 번역까지 붙어 있었어요. 세 번째 파일은 적용 절차 가이드였습니다. 단계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백업 생성, 권한 설정, 코드 교체, 검증 테스트, 롤백 절차. 각 단계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었죠. 뭘 확인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엘레나를 불렀어요. 그녀에게 보고서와 패키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넘기면서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일주일 만에요? 그렇습니다. 로그 포맷 변환 파이프라인도 있네요. IAEA 표준에 맞게 자동 변환하는 스크립트예요. 이거 우리가 한 달 고민한 문제인데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은 일주일 만에 풀었어요. 그것도 적용 가능한 형태로요. 그날 오후 안드레이 세로프를 만났습니다. 운영통제실 책임자였죠. 저는 그에게 패키지를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어요. 그는 코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출력을 낮추고 작업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롤백은요? 가이드에 나와 있네요. 백업 지점이 명확하고 되돌리는 절차도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였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야간 적용을 진행합시다. 그날 밤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렸어요. 가상 환경에서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비교하는 거였죠.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센서 오차가 확 줄었어요. 기준치를 넘나들던 값들이 안정권 안으로 들어왔죠. 타이밍 동기화도 일치했습니다. 로그가 끊기지 않고 연속으로 찍혔어요. 안드레이가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숫자가 달라졌네요. 저도 봤어요.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20년간 봐온 숫자와는 다른 숫자였죠. 정상이라고 우기던 숫자가 아니라 진짜로 정상인 숫자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부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원래 제목은 비용 절감 성과 보고였습니다. 저는 그걸 지웠어요. 새 제목을 썼죠. IAEA 최종 점검, 통과 조건 충족 계획. 첫머리에 있던 절감액 표도 빼고 대신 개선 항목과 검증 결과를 넣었습니다. 드미트리 부사장이 뭐라고 할지 몰랐어요. 절감 목표를 맞추라고 압박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 프레임으로는 안 됐습니다. 폐쇄 권고가 눈앞인데 절감액을 자랑할 수는 없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한 줄을 썼어요. 폐쇄 시 예상 손실은 연간 운영 수익의 300%를 초과한다. 그게 제 논리였습니다. 절감이 아니라 생존. 보고서를 올리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6월은 밤이 짧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야간 적용이 며칠 뒤로 잡혀 있었어요.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끝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봤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지도 않았죠. 대신 문제를 잘랐습니다. 구조로 나누고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붙였어요. 코드와 수식과 절차로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저는 그제야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거요. 한국이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값을 몰랐던 거였어요. 검증에는 검증의 비용이 있었고 한국은 그 비용을 투자해왔던 거였죠. 저는 그걸 마케팅이라고 무시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편견이었어요. 야간 적용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출력을 낮추고 코드를 교체하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한다. 한국 TF는 원격 대기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겠다고요. 시차가 있었지만 그들은 밤을 새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받고 한동안 멍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계약도 없고 돈도 안 받았는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죠. 그들에게 이건 거래가 아니었어요. 검증이었습니다. 자기들 방식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기회였던 거죠. 야간 적용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체크리스트가 떠 있었. 백업 확인, 권한 설정, 롤백 지점 저장. 하나씩 체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온다. 성공이든 실패든 숫자로 나온다. 저는 처음으로 숫자가 기대됐습니다.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11시였습니다. 연구센터 제어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드레이 세로프가 현장을 지휘했죠. 야간 교대조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는 뒤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모니터에는 출력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죠. 출력을 낮춰야 적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으니까요. 안드레이가 헤드셋을 쓰고 확인했습니다. 출력 50% 도달. 안정 구간 진입. 저는 숨을 죽였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코드를 교체하고 새 로직을 올리고 시스템을 다시 돌려야 했죠. 한 단계라도 잘못되면 롤백해야 했어요. 되돌릴 수는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종 점검까지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자정이 넘어서 교체가 시작됐습니다. 기술자들이 터미널 앞에 앉아서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패키지를 순서대로 적용하는 거였죠. 백업 확인, 권한 설정, 코드 교체, 체크리스트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되는 건가?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건가? 새벽 2시, 첫 번째 검증이 끝났습니다. 센서 보정 알고리즘이 교체됐어요. 테스트 값을 넣어봤죠.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오차가 줄었어요. 기준치를 넘나들던 값들이 안정권 안으로 들어왔죠. 안드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통과. 저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아직 2개가 남았으니까요. 새벽 4시, 두 번째 검증. 타이밍 동기화 패치가 적용됐습니다. 로그를 확인했어요. 이전에는 데이터 수집 시점이 어긋나서 연속성이 깨졌었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일치했어요. 로그가 끊기지 않고 순서대로 찍혔죠. 엘레나가 옆에서 확인했습니다. 포맷 변환 파이프라인도 정상입니다.
IAEA 표준에 맞게 자동 변환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풀린 거였으니까요. 저도 조금 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5시, 마지막 검증. 안전 트리거 조건이 업데이트 됐어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스스로 멈추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첫 번째 시나리오, 통과.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저는 숨을 죽였어요. 사전 점검에서 떨어졌던 바로 그 시나리오였거든요. 결과가 떴습니다. 트리거 반응 시간 0.4초, 기준은 0.5초 이내였어요. 통과였습니다. 안드레이가 돌아보며 엄지를 들었죠. 전부 통과입니다. 제어실에 작은 환호가 퍼졌어요. 야간 교대조 기술자들이 서로 등을 두드렸죠. 저는 벽에 기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요. 일단은 됐습니다. 그 뒤 2주 동안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돌아갔어요. 센서 값이 기준치 안에서 움직였고 로그가 연속으로 찍혔죠. 자동 정지 테스트도 반복해서 통과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안심했어요. 이대로 가면 최종 점검을 통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엘레나가 IAEA 제출용 증빙 폴더를 완성했습니다. 로그 연속성 증빙, 센서 정확도 기록, 안전 트리거 테스트 결과. 전부 국제 표준 형식에 맞게 정리했어요. 그녀는 폴더를 보여주면서 말했죠. 이 정도면 형식 문제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 최종 점검 전야였어요. 그날 오후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특정 센서 채널에서 값이 폭주하기 시작한 거였죠. 갑자기요. 아무 예고도 없이요. 안드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본부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가 문제야? 다 고쳤잖아. 2주 동안 멀쩡했잖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말로는 그냥 물었습니다. 뭡니까? 일부 센서 값이 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인데 특정 채널만 이상해요. 경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어실로 달려갔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미친 듯이 춤추고 있었죠. 다른 그래프들은 안정권인데 그것만 튀었어요.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하드웨어 문제인 것 같았어요. 센서를 점검해봤습니까? 물리적 결함은 없습니다. 부품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값만 튀어요. 안드레이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드웨어가 멀쩡한데 값이 이상하다. 그럼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방금 고쳤잖아요. 한정자가 제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로그를 확인하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터미널 앞에 앉아서 명령어를 입력했죠.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타임스탬프가 어긋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동기화 패치 적용했잖아요. 대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 채널만 달라요. 다른 클럭을 쓰고 있습니다. 클럭 분리. 그 단어가 다시 나왔어요. 한정자가 처음 발견했던 문제였죠. 저는 그게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패치를 적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한정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패치는 메인 채널의 동기화를 맞췄어요. 그런데 이 채널은 메인이 아닙니다. 보조 채널이에요. 설계 문서에도 없고 납품 자료에도 없어요. 현장에서만 쓰이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설계 문서에 없는 설정이 현장에 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 측 매뉴얼을 확인해봤습니다. 한정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배선도가 있었죠.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이 채널은 매뉴얼에서 옵션으로 분류돼 있어요. 필요에 따라 별도 설정한다고만 돼 있죠.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필요에 따라 별도 설정. 그게 무슨 설명입니까?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안 알려주고 문제가 터지면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까? 부품 교체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최종 점검이 내일 아침이에요. 안드레이의 말에 제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부품을 교체하려면 최소 며칠이 걸린다는 거요. 우리한테는 몇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한정자를 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노트북을 열고 있었죠. 뭘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한국에 보낼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그, 설정 파일, 배선 표기, 매뉴얼 공백, 전부 묶어서 보내야 해요. 시간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세요. 밤 10시, 긴급 패킷이 한국으로 전송됐습니다. 저는 매일 본문에 썼어요. 최종 점검이 내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보내고 나서 시계를 봤어요. 한국은 새벽 4시였죠. 대답이 올지 몰랐습니다. 올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김영호였어요. 본문은 짧았죠. 수신 확인. TF 긴급 소집 중.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는 최대한 빨리 보내겠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밤새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계약도 없고 돈도 안 받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긴급 소집을 하고 밤을 새겠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제어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이 보였어요. 10월 말이라 밤이 짧았죠. 몇 시간 뒤면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IAEA 점검단이 도착할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봤습니다. 폭주하는 그래프가 여전히 춤추고 있었죠. 한국에서 뭐가 올지 몰랐어요. 올 거라는 보장도 없었죠. 하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자리를 지켰어요. 밤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제어실 의자에서 졸다가 알림 소리에 깼어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봤죠. 발신자는 김영호였습니다. 제목은 긴급 패치 및 적용 가이드. 첨부 파일이 2개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분석 보고서였어요. 문제의 채널이 왜 다른 클럭을 쓰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 TF는 우리가 보낸 배선 표기와 매뉴얼 공백을 대조해서 원인을 찾아냈어요. 해당 채널은 설계 단계에서 별도 타이머로 분리됐다. 메인 동기와 패치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다. 기준 시간을 강제로 통일하는 별도 로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해결책이었어요. 클럭 동기와 강제 패치. 해당 채널의 타이머를 메인 클럭에 묶는 코드였죠. 적용 절차도 붙어 있었습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검증 방법, 롤백 지점. 지난번과 똑같은 형식이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돼 있었죠. 메일 본문 마지막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화면을 봤어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7시였죠. 그들은 진짜로 밤을 샜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안드레이를 깨웠습니다. 그는 제어실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깨를 흔들자 바로 일어났죠.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패치 왔습니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파일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이면 됩니다. 새벽 5시,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야간 교대조가 다시 터미널 앞에 앉았어요. 지난번과 같은 순서였죠. 백업, 권한 설정, 코드 교체, 검증. 저는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폭주하던 그래프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값이 튀는 폭이 줄었죠. 그러다 멈췄습니다. 안드레이가 돌아봤어요. 안정권 진입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됐습니다. 마지막 폭탄이 해제된 거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점검단이 도착하려면 3시간 남았습니다. 엘레나가 제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밤새 증빙 폴더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죠.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경 전후 기록 정리했습니다. 클럭 동기와 패치 적용 이력도 넣었어요. IAEA 형식에 맞게요. 수고했습니다. 아니요. 수고는 한국 쪽이 했죠.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었죠. 해결한 건 한국이었어요. 아침 9시 IAEA 점검단이 도착했습니다. 헬무트 슈타이너가 다시 왔어요. 한 달 전 사전 점검 때 조건 미충족을 선언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도 눈빛은 이미 시설을 훑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최종 점검 첫째 날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항목은 자동정지 테스트였습니다. 점검단이 시나리오를 돌렸어요.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스스로 멈추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통과.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한 달 전에 떨어졌던 바로 그 시나리오였어요. 결과가 떴습니다. 트리거 반응 시간 0.35초, 기준은 0.5초 이내였죠. 여유 있게 통과했습니다. 헬무트가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빨간 펜이 아니었습니다. 파란 펜이었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두 번째 항목은 센서 정확도였습니다. 점검단이 측정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우리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죠. 동일 측정점에서 값이 일관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오차가 기준치 안에 있었어요. 헬무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이 없었죠. 세 번째 항목은 로그 연속성이었어요. 엘레나가 걱정했던 부분이었죠. 점검단이 원시 로그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제출했어요. 변환 전 상태로요. 헬무트가 노트북을 열고 확인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표정은 여전히 없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필드 순서가 맞습니다. 시간 표기도 국제 표준과 일치합니다. 연속성 증빙이 완비돼 있네요. 그 말에 엘레나가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 달 전에 칼처럼 꽂혔던 지적들이 전부 해결된 거였습니다.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점검단은 내부 협의를 위해 자리를 떴어요. 저는 제어실에 남아서 안드레이와 엘레나를 봤습니다. 셋 다 지쳐 있었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첫날은 무사히 넘겼죠. 둘째 날은 종합 테스트였습니다. 여러 상황을 가정한 연속 시나리오가 돌아갔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록이 제대로 남는지, 롤백 체계가 작동하는지. 점검단은 꼼꼼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 패키지가 다 잡아놨으니까요. 오후에는 문서 감사가 진행됐어요. 변경 이력, 책임 라인, 롤백 체계. 전부 문서로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엘레나가 준비한 폴더가 빛을 발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정리돼 있었어요. 누가 언제 뭘 바꿨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는지. 점검단은 추가 질문 없이 넘어갔습니다. 둘째 날 오후 5시, 점검이 끝났어요. 헬무트가 자기 팀과 협의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에서 기다렸죠.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엘레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안드레이는 눈을 감고 있었죠. 6시 반, 헬무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 서류가 있었어요. 공식 판정 문서였죠. 그는 회의실 앞에 서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종 점검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센서 정확도, 로그 연속성, 안전 트리거, 세 항목 모두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따라서 운영 지속을 승인하며 폐쇄 권고를 철회합니다. 철회.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로 끝난 겁니까? 진짜로 통과한 겁니까? 엘레나가 옆에서 작은 소리를 냈어요. 안드레이가 눈을 떴죠.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다 알고 있었죠. 헬무트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선했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대답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 덕분이라고요?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가 살려줬다고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엘레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국제학술 교류를 통해 기술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요. 헬무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요. 그쪽 I&C 검증 체계는 정평이 나 있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현명한 선택. 제가 석 달 전에 비싸다고 밀어낸 선택이었죠. 마케팅이라고 무시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요. 헬무트가 회의실을 나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했어요. 솔직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쪽 방식이 꽤 체계적이더군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아니, 저는 더 심했죠. 비싸다고 밀어내고 필요 없다고 무시했으니까요. 점검단이 떠난 뒤 제어실 기술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통과 소식이 퍼진 거였죠.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환호했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한국이 해준 거였죠. 안드레이가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수고한 건 현장이죠. 그리고 한국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방식이 맞았네요. 기록하고, 검증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식. 그게 뭘까요? 비싼 장비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 기술이 좋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죠. 문제가 생기면 분석하고, 해결책을 만들고, 적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 밤을 새워서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모스크바의 7월은 해가 길었습니다. 아직 밝았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메일을 열었어요. 한국에 보낼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결국 짧게 썼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고 나서 화면을 봤어요. 그 두 문장이 전부인 것 같으면서도 전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밖에 쓸 수 없었어요. 나머지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죠. 통과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내부망의 결과가 공유되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축하한다는 메일도 있었고, 어떻게 한 거냐는 질문도 있었죠. 저는 일일이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고, 동시에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해낸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해준 거였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장 기술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개선 전후 기록을 학습 자료로 쓰기 시작한 거였죠. 센서 오차가 어떻게 줄었는지, 로그 연속성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트리거 반응이 어떻게 빨라졌는지, 한국 패키지에 들어있던 분석 보고서와 수정 코드를 돌려보면서 공부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본 거였죠. 안드레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요즘 애들이 기록을 먼저 남기더라고요. 예전엔 일 끝나고 정리했는데 이제는 하면서 적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한국 자료 보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거기선 모든 게 기록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방식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따라하는 거였죠. 그게 더 강력했어요. 8월 첫째 주,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세르게이 라리오노프. 다른 원전의 기술 총괄이었어요. 저와 이름이 같았죠. 처음엔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는 진지했습니다. 볼코프 본부장, 소식 들었습니다. IAEA 점검 통과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같은 문제가 있어요. 센서 오차, 로그 포맷, 트리거 지연. 전부요. 저는 놀랐어요. 같은 문제라고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중국산으로 바꾸셨습니까? 네, 작년에요. 비용 절감 때문에 똑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전쟁 장기화, 예산 압박, 싼 장비 도입. 우리가 걸었던 길을 그도 걸었던 거였죠. 그리고 똑같은 함정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밀로 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공유해야 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학술 교류 형태로요. 한국이요? 그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석 달 전에 똑같은 반응을 했죠. 한국, 비싸기만 한 나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한국입니다. 연락처 보내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양식도요. 저는 그에게 박명숙 수석연구위원의 연락처를 보냈어요. 우리가 썼던 데이터 패키지 양식도 함께요. 원시 로그, 센서 설정, 오류 사례, 현장 표기. 한국이 요구했던 것들이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연락이 더 왔어요. 다른 시설에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하세요. 자료 양식은 이겁니다. 원시 데이터를 보내세요. 도미노가 시작된 거였어요. 한국의 방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 저는 내부 지침 개정을 제안했어요. 운영 규정 가운데 장비 도입과 변경 관리 부분이었죠. 기존 지침은 간단했습니다. 비용 효율성을 우선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걸 바꾸자고 했습니다. 엘레나가 도와줬어요. 그녀는 IAEA 점검을 위해 만든 문서 체계를 기반으로 초안을 썼죠. 변경 이력 의무화, 롤백 절차 명시, 책임 라인 문서화. 그런 조항들이 추가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조항이었습니다. 검증 체계는 비용 절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드미트리 부사장이 뭐라고 할지 걱정됐어요. 그는 절감을 밀어붙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IAEA 통과가 그의 성과이기도 했거든요. 폐쇄 권고가 철회됐다는 건 그의 라인에서 재앙을 막았다는 뜻이었죠. 검증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항은 그에게도 보험이었어요.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공식 문서로 발행됐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20년간 절감만 외쳤던 사람이 검증을 보호하는 조항을 만들었다니. 예전에 저였다면 비웃었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숫자가 전부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8월 말, 저는 사후 평가 보고서를 썼어요. 상부에 올리는 공식 문서였죠. 원래대로라면 절감 성과를 강조했을 거예요. 얼마를 아꼈는지, 목표 대비 몇 %를 달성했는지, 그런 숫자들을 첫머리에 박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보고서 첫머리에 이렇게 썼어요. 비용 절감 목표는 달성했으나 검증 체계 미비로 인해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 향후 장비 도입 시 사고 리스크 비용을 판단 요소에 포함해야 한다. 사고 리스크 비용. 그게 제가 배운 거였어요. 싼 장비를 샀다고 돈을 아낀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 비용이 몇 배로 돌아왔죠. 폐쇄 권고가 떨어졌다면 절감한 돈의 수백 배를 잃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숫자로 정리해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드미트리 부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장만 찍어서 내려보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배운 거였어요. 절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만 입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죠. 9월 초, 박명숙 수석연구위원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후속 교류 체계를 정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첨부 파일이 있었죠. 열어보니 프로토콜 문서였습니다. 학술 검증 교류 프로토콜.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검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물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 전부 정리돼 있었어요. 그녀는 메일 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프로토콜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시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요. 필요하시면 공유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한동안 생각했어요. 한국은 계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죠. 대신 프로토콜을 남겼어요.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을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표준, 돈이 아니라 기록. 저는 라리오노프에게 그 프로토콜을 보냈어요. 다른 시설에도 공유했죠. 한국의 방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통해서요. 석 달 전에 한국을 비싸다고 밀어냈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요. 아이러니했지만 그게 맞았습니다. 어느 날 한정자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25년간 러시아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죠. 뇌물을 거절하고 기록을 지키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진위를 확인해줬고 클럭 분리 단서를 찾아줬고 끝까지 기록으로 움직여줬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마워해야 할 건 본부장님 쪽이에요. 제가요? 결단을 내리셨잖아요. 한국에 손을 벌리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체면도 있고 과거 결제도 있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가 맞았습니다. 쉽지 않았죠. 제가 비싸다고 밀어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제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폐쇄 권고가 눈앞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한 선택도 선택은 선택이에요. 본부장님이 안 했으면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9월의 모스크바는 벌써 쌀쌀했어요. 낙엽이 지기 시작했죠. 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IAEA 점검 결과, 지침 개정안, 사후 평가 보고서, 석 달 동안 쌓인 것들이었어요. 그 서류들 사이에 한국 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석 달 전에 후순위 폴더로 밀어넣었던 파일이었죠. 지금은 맨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I&C 시스템의 국제 검증 경험과 표준화 전략, 박명숙 수석연구위원의 발표 자료였죠. 처음 봤을 때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기술 자랑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다시 보니 달랐습니다. 거기엔 검증 절차, 기록 체계, 오류 대응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말이 아니라 방법론이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던 건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검증의 가치를 몰랐던 거였죠. 싼 게 좋은 거라고, 숫자만 맞으면 된다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20년이 석 달 만에 뒤집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9월은 해가 빨리 졌죠.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장비 도입 검토, 다른 시설 협력 요청, 지침 이행 점검. 끝난 게 아니었죠. 시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뭔가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 같았죠. 편견이었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20년간 쌓아온 잘못된 확신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르게 볼 수 있었어요. 가격표가 아니라 위험표로, 절감이 아니라 검증으로, 한국이 가르쳐준 거였죠.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